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쌍두마차를 육군 없이 꾸린 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 중심의 군을 개혁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공관병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을 통제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잘못 처리한 실국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피해 구제가 미흡했다면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미사일 탄도 무게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 한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경쟁을 막아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몸살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이 자전거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76%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폭행하고 노출 연기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화계와 시민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배우의 감정이입을 위해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연출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버핏으로 불려온 대학생 투자자 박철상 씨가 그동안 알려진 자산 규모와 자신의 이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실토했습니다. 본인 자금 투자로 번 돈은 400억 원이 아닌 14억 원이고 홍콩 자산운용사 인턴 이력도 거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해군 출신의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군의 지휘부를 꾸린 건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번 인사가 국방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입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군을 이끌게 됩니다. 육군을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동시에 장악하기는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육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군 위주였던 군 최상부 조직에서 육군의 힘을 빼는 새 정부 국방개혁의 사실상 첫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육군 참모총장에는 육사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발탁됐습니다. 강력한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참모총장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을 앉힐 것이란 군 안팎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신임 총장이 호남 출신으로 전임 총장보다 육사 3기수 아래라는 점에서 후속 장성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야전군 사령관 인사에선 3사 출신인 박종진 3군 부사령관이 1군 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박항기 8군 단장이 제2작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육군 사령관 3명 가운데 2명이 비육사 출신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공관병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박찬주 대장의 전역을 연기하고 계속 군 검찰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오전 10시쯤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소행원 없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박 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대장은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갑질 의혹들에 대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군 인사에서 박 대장은 제2작전 사령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군은 박 대장에 대해 정책연수라는 명목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군 검찰 수사를 계속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소환된 박 대장의 부인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공관에서 냉장고를 챙겨갔다는 군 인권센터의 추가 폭로에는 자신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제 냉장고입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잘못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문무일 총장은 앞으로는 외부 인사가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방송 생중계까지 허용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첫 기자간담회는 과거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표적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약초 노거리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법원, 경찰,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를 사과했지만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선 대책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를 내놨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까지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밝혔던 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를 일단 그대로 두면서도 직접 수사의 총량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파격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위기에 몰려내놓은 미봉책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이 여러 나라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미사일 도발 이후 외교 무대에서 북한이 점점 더 고립돼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물리적 행사에 나설 수 있다며 유엔 제재에 대한 반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수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ARF 회의 내내 북한 대표단은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냉랭해진 국제사회의 기류와 부딪혀야 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은 북한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71호 새 결의에 대한 그 공화국 정부 성명 통해 강경 입장 천명으로 더욱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남중국해와 테러 등 영내 현안보다 부각된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의 회담 요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ARF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억제하려면 대륙간 타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두 차례 미사일 발사로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노동당 외곽기구인 아태평화의 성명을 통해 유엔의 제재 결의에 맞선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ARF는 곧 채택할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무게를 늘리자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하루 만에 미 국방부가 한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 확대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탄도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현무와 같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 미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한국 후방 지역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까지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측은 사거리 1000km, 탄두 무게 1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적극 강조한 것도 이 점이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가 국방 외교 양갈래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국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속도가 붙으면서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나흘 만에 서해에서 또다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최근 긴박해지면서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에서 동시에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목표물로 설정된 폐선박이 미사일에 맞아 불길에 휩싸입니다. 조기경보기와 전투기가 출격해 하늘을 장악하고 해상 전투를 지원합니다. 해안에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훈련에는 중국 해군 함정 수십 척은 물론 잠수함 부대와 공군, 연안 방어를 맡고 있는 미사일 부대까지 투입 가능한 사실상 모든 전력이 동원됐습니다. 선진농 중국 해군 사령관을 비롯해 중국군의 최고위층이 직접 지휘에 나섰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말에도 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치렀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같은 해역에서 다시 훈련에 나서면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最大限度检验体系作战能力、战法训练、武器装备效能，共实射各型导弹数十枚。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중국은 건군 90주년 행사에서도 ICBM을 포함한 신형 무기들을 대규모로 선보이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중국군이 잇따라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그 모습을 공개하는 건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은 물론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는 미국을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위로를 건네고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검 재수사와 피해 구제 재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한 위로부터 건넸습니다. 이지 마시고 이정도 되셔야죠. 산소통에 의지하게 된 피해 학생에겐 꿈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글귀를 적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제조기업 간 문제라는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미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재원 확대,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한치 조사를 가져야 문 대통령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중심이 돼 처리하되 청와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2건의 법률 재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또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SBS 남승무입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청장이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촛불 집회 당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두 사람 사이 연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 중에 광주를 두고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가 하루 만에 삭제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9달이 지난 최근 강인철 전 광주지방청장은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해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이 청장이 전화해서 촛불로 지금 정권이 무너지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그러나 당시 강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며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현재 3000cc급 관용차를 추가로 더 받아낸 뒤 주중 주말에 위수 지역을 벗어나 골프 모임 등에 사용한 의혹과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있으면서도 여러 비위 혐의로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경찰 내부에서는 감찰 진행 중에 강 전 청장이 이 청장을 만나려고 문자와 전화 등을 몇 차례 했지만 거부를 당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은 물증은 없지만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이 청장은 부덕의 소치라며 당분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찰 수뇌부 간에 벌이는 이런 진실 공방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인근의 집값보다 높게 결정되죠. 이렇게 치솟는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 인상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말 분양에 나서지만 아직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500 정도에서 4,600까지 정도 일단은 호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세요. 그런데 분양가 자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는 있어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분양가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자 눈치 보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기로 하고 다음 달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장 상황 같은 걸 봐서 필요하면 즉시 할 수 있는 거고. 적용 대상 지역은 현재 서울과 과천, 세종으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손보기에 나선 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주변 집값보다 높게 분양가가 결정되고 높은 분양가는 다시 인근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실제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평균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지정 요건이나 선정 요건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고분양가 견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연일 나오면서 당분간 집값 상승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중부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폭염 탓에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 순환 장치를 가동하고 조류 제거 선박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대청호 상류인 충북 옥천의 한 둘레길 근처 호수입니다. 절벽을 따라 연두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바위 앞에는 녹조 알갱이가 엉겨붙어 거품까지 생겼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따라 연두빛 알갱이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녹조가 심해지자 이처럼 물 순환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녹조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최근 이곳 표충수를 검사한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경계 발령 기준을 5배나 초과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약간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또 지난달 27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 회남수역도 남조류 세포수가 38,000셀에 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 무려 8배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측정치가 나오는 내일쯤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강화될 것으로 환경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상류에 조류 제거 선박을 긴급 투입해 녹조 알갱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상류 유역에서 내려온 영양 점유가 주 원인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이어 계속된 폭염으로 대청호가 뜨거워지면서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차와 부딪힙니다. 이런 자전거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매년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천 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피해가 커서 자전거 사망사고 피해자의 76%가 노인이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량이 출발합니다.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차량이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8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빨간 신호등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은 한강공원 입구로 나가봤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며 차도 갓길을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역주행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가 조금 안 오길래 이제 조금 걷는 거지. 위험하면 다 이렇게 쳐다보고서 괜찮 타면 가는 거지. 뭐 급하면 어떻게 사람이 급한데. 자전거 교통사고로 올해에만 2,000명 가까이 다쳤고 이 중 17명은 숨졌는데 13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자전거 사망사고 중 노인 사망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고라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이나 경상에 그칠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 뇌진탕 같은 게 와가지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모두가 안전과 교통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지만 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은 안전장비 착용에 더 유의하고 무리한 주행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 사고와는 달리 보상 문제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꼭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최우철 기자입니다. 맞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전거. 차가 급하게 멈춰서지만 자전거는 차 옆을 긁고 지나갑니다. 차가 멈춰선 상태에서 난 사고여서 대부분의 보상 책임이 자전거 운전자 몫이 됩니다. 이런 대물손해는 그나마 책임이 덜한 편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도 급증 추세인데 이 경우 보상 책임이 더 커집니다. 서울로다가 크게 다치게 했는데 합의 볼 때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돈 몇천만 원 한다. 자전거 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게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해 보험에 들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1,730만 건이 넘습니다. 월 1,000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에 자전거 대물 피해는 물론 상해와 사망 피해까지 보장하는데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 1억 원입니다. 중복 보상은 안 되고요. 그 시손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1억 원짜리가 2개 가입을 하게 되면 2억 원까지 보상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냈을 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면 중도에라도 해당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애써 분리수거하지만 재활용 안 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커피컵 문제.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포장용기들. 왠지 분리배출 마크가 찍혀 있고 법적으로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나 요구르트용으로 쓰는 포장용기들.
겉면에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거업체에 가보면 재활용하기 위해 따로 걸러내지 않고 그냥 소각장으로 버려집니다. 몸체는 플라스틱이라 녹여서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마개가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 일일이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촘촘히 박혀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이 알루미늄입니다.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거를 가공을 하지를 못해요. 반면 일본의 요구르트 병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체와 마개가 모두 플라스틱이라 마개를 떼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품목들은 어떨까? 전문가와 대형마트에 가봤습니다. 각양각색의 형광색 페트병들, 재활용할 수 없어 모두 소각됩니다. 페트병은 유통량이 많은 3가지 색상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형광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순수한 재활용물을 생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술이 담긴 이 페트병 역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병은 플라스틱이지만 뚜껑이 금속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떼어내 버린다 해도 병 입구에 금속 고리가 남게 돼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는 재활용이 얼마나 쉬우냐에 따라 포장재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모두 가장 나쁜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들입니다. 3등급 포장재는 생산자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조금 더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행법상 포장재 등급제 심사는 원하는 업체만 받으면 돼 강제성이 없는 데다 3등급에 해당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부산에서 2살 난 아기가 차 안에 갇혀 있다가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아이 엄마가 차 키를 깜빡 차 안에 놓고 내렸는데 그만 문이 잠긴 겁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잠시 뒤 차량 문이 열리자 땀에 젖은 2살 난 여자아이가 15분 만에 구조되고 엄마는 마침내 안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아이 엄마가 차 키를 차량에 놓고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자녀를 데리러 갔다 문이 잠기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에도 당시 기온은 28.9도까지 치솟아 오래 방치됐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성인에 비해서 체온 상승 속도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쉽게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고 한낮 차량 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잠시만 있어도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고온을 나타내는 붉은 빛이 대부분입니다. 내 온도와 바깥 온도의 차이가 3배쯤 되므로 7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가급적 차량을 그늘에 주차하고 차량의 창문도 조금 열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만큼 차량 내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인하대학교 의대 남학생 11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남학생 가운데 일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정문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 11명이 학교 근처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소재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남학생 11명 가운데 3명은 후배들과 점심을 먹으며 여학생들 중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마는 이들 남학생들이 만든 은어로 외모는 별로지만 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 일부 남학생들은 후배가 여학생 이름을 말하자 외모는 별로니 얼굴을 가리고 관계를 하면 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냥 저희를 사람으로 보기는 하는 건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몇 년 동안 같이 막 생활하고 수업 듣고 그랬는데 진짜 소름이 너무 돋더라고요. 학교 측은 남학생들이 이후에도 여러 번 같은 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무기정학과 90일 정학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학생들은 법원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술 기운의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고 학교 측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해당 법원에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남학생들만의 SNS 대화방에서 이뤄진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33살 박철상 씨는 주식 투자로 400억 원대의 자산을 일궜다면서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해 그동안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씨의 말과 행동이 상당 부분 부풀려지거나 거짓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학생 때 과외 수업으로 모은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4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걸로 유명해진 박철상 씨. 통큰 기부로 나눔 철학을 실천하며 청년 버핏이란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좀 더 관대하게 대했으면 싶습니다. 이달 초엔 모교인 경북대를 찾아 5년 동안 장학금 13억 5천만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박 씨가 주식 투자와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기부한 금액은 24억 원. 하지만 최근 한 주식 투자가가 박 씨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를 뜨겁게 달궜고 박 씨의 고백으로 진실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박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00억 원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은 다 제 불찰이라며 거짓이 탄로날까 항상 불안했고 미리 바로잡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주식 투자로 번 돈은 400억 원이 아니라 14억 원이며 투자 원금은 5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금 가운데 상당 금액은 다른 사람이 보내준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는 기부왕 대학생의 민낯이 드러나 주의를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또 특정 연기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영화계와 여성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몸이 돌아갈 만큼 뺨을 때린 건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영화 메비우스 촬영 당시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하차한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영화계는 물론 인권, 여성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자회견 제목은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중단되어야 하고 폭력적인 제작 환경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건 보도 직후 김기덕 감독이 낸 입장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출연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폭행과 강요를 당한 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영화사 측과 여러 차례 논의한 뒤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수차례 몸이 돌아갈 만큼 뼈가 얼얼할 만큼 뺨을 때리는 것은 연기 지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자기 반성과 진솔한 사과만이 세계적인 유명 감독에 걸맞은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인단 등으로 꾸려진 공동대책위는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영화계 전반에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김기덕 감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또 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정작 상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썩은 총각무 위로 파리가 까맣게 모여듭니다. 팔 수 없게 된 총각무들이 트럭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1일부터 총각무를 차에 그대로 실어놓은 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행을 금지하고 모두 차에서 내려 판매하라고 통보하자 상인들이 반발해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70톤에 이르는 총각무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폭염에 방치돼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총각무를 내리면 운반량은 반으로 줄고 물류비는 크게 늘어 손해라는 입장입니다. 알타리의 특성상 박스 작업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불구하고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일환으로 결국은 갑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사 측은 물류 작업의 비효율성이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총각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에 다발무, 제주무, 대파, 쪽파, 배추까지 결국 피해는 출하자하고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지난 3월에도 공사는 청과직판 시장 점포를 새로 지은 건물 지하로 이전하려다 상인 측과 갈등을 겪는 등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아까로도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야 되고 전동차로만 일이 들어와야 되고 이게 불편해. 아무튼 상인들의 애로를 먼저 꼼꼼히 살피는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40km로 달리며 자동차 경주를 벌이던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새로 산 차를 뽐내려고 이런 경주를 벌였는데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면서 새 차를 그날 바로 폐차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다른 차가 맹렬히 뒤쫓습니다. 그 순간 앞서가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1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31살 문모 씨 등 3명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경주를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문 씨 등 3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낸 문 씨는 시속 234km로 질주하다 미끄러져 옆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경험 소리 같은 게 막 하고 나더니 그냥 내가 봤어도 이건 위험한 속도였어요, 완전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첫 추돌 뒤 경주를 하며 뒤따라오던 31살 백 씨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거의 섰는데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했다니까요.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경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보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백 씨가 이날 처음 산 외제차를 뽐내려고 경주를 제안해 질주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새로 뽑은 벤츠 승용차와 사고를 낸 문 씨의 승용차는 모두 완파돼 폐차 처리됐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판돈이 무려 4조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강남 아파트에 14억 원을 쌓아두고 최고급 차를 몰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고급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금고 안에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 쌓여 있고 여행용 가방에서도 현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려 14억 원에 달합니다. 폭력 조직원 37살 박모 씨 등 17명은 3년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12곳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입금된 돈은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 도박이나 사다리 타기 등의 게임을 운영해 2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집중적으로 인원들을 관리를 했었고 단속이 되더라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계속 영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판돈 규모는 83조 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온라인 도박 판돈이 46조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경찰은 부당 수익 2천억 원의 행방과 해외에 있는 나머지 일당 18명도 쫓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놓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 공작과 관련해 여권 지도부가 히틀러식 정치 공작이라며 당시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했고 야당은 그런 여론몰이가 진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여권 지도부가 국정원 댓글 공작의 종착역은 따로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히틀러 시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나치 선동가 괴벨스에 빗댔습니다. 국정을 사실상 나치의 게스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한 셈입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5개월 남은 공소시효안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여당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런 여론몰이야말로 정치 보복을 위한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지 보수 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춰내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달 말 임시국회 입법전쟁의 전초전인 셈입니다. 당장 대공수사권 폐지가 초점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정면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증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 활력을 옥죄는 새로운 적폐라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나도 혹시 몰래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원룸 2층 높이에 한참 멈춰 서 있는 드론. 원룸 내부를 찍고 있는 몰래카메라입니다. 화장실과 탈의실, 해수욕장,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까지 더 교묘하고 대담해진 몰카 범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면서 몰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감지해 차단하는 AI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언론 자유 회복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선 정권의 목적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 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에서처럼 일본에 끌려가 갖은 고생을 한 피해자들이 일본 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된 근로자들을 그린 영화 군함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목숨을 잃거나 혹독한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김용옥 할머니와 고 최정래 씨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각각 1억 2천만 원과 32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와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은 동일한 회사이고 한일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은 70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오늘의 할머니 오늘 좀 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잘하셨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16건이 있는데 그중에 3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로 한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유럽이 이른바 살충제 달걀 사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퀴벌레를 잡는 데 쓰는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된 건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문의 진원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입니다. 두 나라의 일부 양계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식용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노닐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유럽 전역에 즉각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계농가 200여 곳이 폐쇄됐고 수십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달걀 수백만 개가 리콜 조치됐고 벨기에에서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Also bei Hennen, die Eier legen, ist nicht hinnehmbar und muss unverzüglich beendet werden.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피프노닐에 오염된 달걀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달걀은 물론 빵과 아이스크림 등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프노닐은 바퀴벌레나 벼룩을 잡는 데 쓰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식용 가축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복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을, 장기간 축적되면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 프랑스도 서부 비엔 지역 등 일부 식품 공장에서 살충제 달걀 유입이 확인되면서 경로 추적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양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이틀에 한 번씩 상대를 바꾸는 2연전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틀마다 심야에 이동하는 고된 일정 때문에 체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현재 기아에 이어 2위인 NC 선수들은 이번 주 일정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부터 인천에서 SK와 2연전을 치르고 내일 밤 창원으로 이동했다가 금요일 밤늦게 서울에 온 뒤 일요일 밤 경기를 마치고 광주행 버스를 탑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다시 싸야 할 정도입니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백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짐을 최소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팀별로 16번씩의 맞대결을 3연전 4번에 이어 2연전 2번씩으로 치르는 강행군 때문에 체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야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버스 운전 기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많고 승용차들도 좀 운전하는 승용차들도 있고 해서 그때가 제일 신경 쓰이죠. 2연전 체제의 첫날 두산 김재환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전 1회 시즌 29호 5월 투런 홈런을 터뜨려 12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며 최다 연속 경기 타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5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신유빈 선수가 이젠 여중생이 됐습니다. 키가 크면서 실력도 꾸준히 향상돼 3년 뒤 도쿄올림픽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김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때 머리 높이의 탁구대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정화와 당차게 랠리를 주고받았던 이 어린이가 8년이 지나 이렇게 컸습니다. 키 161cm, 중학교 1학년이 된 신유빈은 최연소 국가대표 학생 상대군에 뽑혀 언니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대학생을 이겨 탁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지난 4월 코리아 오픈에서는 8살 많은 일본의 베테랑 나츠미를 꺾고 8강에 올라 현정화의 뒤를 이을 한국 탁구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마치 리듬 체조 선수가 몸을 움직이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타고난 재능과 유연성에 파워 넘치는 드라이브까지 갖춰 또래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잘 치는 선수들 이겼을 때 기분이 좋아요. 언니 오빠들? 신유빈은 오늘 쟁쟁한 고등학교 언니들을 제치고 역대 최연소로 오는 11월 열리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나가서 좋은 경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도쿄올림픽 나가면은 금메달 따는 거. 도쿄올림픽 화이팅! SBS 김영성입니다. 평소 레저 스포츠를 즐길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래프팅도 하고 드론도 날리며 무더위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헬멧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카트에 올라 가속 페달을 밟아봅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생각보다 운전을 빨리 할 줄 알았는데 다 추월만 당하고 너무 느렸어요. 이번엔 장애물을 피해 직접 드론도 날려봅니다. 너무 올리면 안 되고
가볍게 올려서 그렇지 이렇게. 조종관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전문 조종사가 된 기분입니다. 도심에서 못 느끼는 걸 여기서 느끼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레포츠 캠프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마련됐는데 이번 첫 캠프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평소 레저 스포츠 체험 기회가 비교적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가을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프로그램으로 스키 캠프가 또 진행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레포츠 캠프는 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인제와 평창 그리고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세계 육상선수권이 열리는 영국에서 암탉들의 육상대회도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치킨런이네요. 전국을 뒤덮었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지방의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이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제주와 그 밖의 남해안 지역도 내일 새벽이면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 해안지방은 30에서 80, 많은 지역은 1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충청도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밤까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모레는 소나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사과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또 검찰총장은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육군 대장은 갑질을 사과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잘못을 인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할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